혜진아, 내 돈 문제는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을 것 같구나.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엄마 돈 있잖아. 그건 엄마 노후를 위해 비축해둔 비상금이야. 이제 엄마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엄마, 무슨 엄마가 이래?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몇 년만 빌려달라고. 그럼 우리는 어떡해? 엄마 비상금이 왜 필요해? 내가 나중에 모시고 살 건데. 아니, 나는 너희랑 살지 않을 거야. 저는 올해 72세 이명자입니다. 저는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 시간 동안 시집살이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제 불임 문제를 들먹이며 상처 주는 말씀을 하셨어요. 밭이 좋아야 애가 들어설 텐데 너는 씨도 못 받는 밭을 가졌냐? 그런 몸으로 어떻게 시집을 온 거냐? 남의 집을 망하게 할 작정이냐? 이런 말들이 날마다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집살이는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는 시집살이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아이는 포기하고 있을 때쯤 기적처럼 5년 만에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얻은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더 이상 아이는 생기지 않았지만 그 딸아이는 제 인생의 빛이 되었습니다. 딸 하나를 낳고 나니 시어머니의 아이에 대한 집착은 더 심해졌습니다. 딸 낳았으니까 이제 아들 하나만 낳으면 된다. 하며 기대를 품으셨죠. 하지만 또다시 아이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의 원망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순풍순풍해도 잘 낳을 때 너는 뭐 하는 것이냐? 우리 집 대를 끊어 놓을 참이야? 다른 집 며느리들처럼 다섯을 낳으래 열을 낳으래? 딱 하나만 낳으면 될 텐데. 급기야 시어머니는 남편에게까지 화살을 돌렸어요. 다른 데서 자식을 봐오면 되지. 저놈의 자식은 그런 줏대도 없어. 아이고 속 터져라.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선 묵묵히 듣고만 있었고 가타부타 말이 없었습니다. 제 몸도 많이 약해져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아들을 바랐지만 혜진이를 너무 예뻐해 주었어요. 크게 표현은 없었지만 딸을 이뻐서 바라볼 때면 눈에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가끔씩 대를 이을 손자도 없이 어떻게 살아? 라며 한숨을 쉬셨지만 남편과 저는 딸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딸아이 이름은 혜진이라고 지었어요. 혜진이가 태어나고 시어머니는 딸을 볼 때마다 하나 달고 나왔어야 하는데 하며 아이에게 대놓고 아쉬움을 표현하곤 하셨어요. 남편이 외아들이다 보니 여전히 아들을 못 낳았다는 한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도 혜진이는 참 예쁘고 영리한 아이였어요. 혜진이가 자라면서 할머니 마음도 조금씩 열리셨어요. 특히 혜진이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그 작은 손으로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웃음을 지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혜진이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밝고 건강하게 자랐어요. 제가 받은 상처를 딸에게만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혜진이만큼은 사랑받으며 자라길 바랐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혜진이가 중학교에 가자 저희 부부는 아이들 사이에 유행하던 브랜드 운동화도 마이마이도 다 사주고 기죽이지 않으려고 갖고 싶다는 건 다 해주었고 저와 남편은 그런 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다. 없는 살림에 하고 싶다는 공부까지 다 시켰어요. 혜진이는 저희 부부의 자랑이자 희망이었어요. 시장에서 채소를 팔아도 남편이 공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해도 모두 혜진이 생각하면 힘이 났습니다. 혜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고등학교 때는 영어와 수학에 특히 소질을 보였어요. 선생님들이 대학도 좋은데 갈 수 있을 거라고 하셨죠. 피아노도 계속 배워서 교내 발표회에서 연주도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도 몰래 와서 지켜보셨다고 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날 시어머니도 혜진이가 자랑스러웠나 봐요. 혜진이는 저희 부부에게 늘 엄마 아빠 고마워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저희에겐 세상의 모든 재산보다 값졌습니다. 그런데 혜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남편은 일하던 공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저희 모두에게 큰 상처가 되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딸에게 더욱 정성을 들였던 것 같아요. 아빠가 없어서 행여나 기죽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들을 잃은 슬픔에 많이 힘들어 하셨지만 혜진이를 보며 의지하셨어요. 이제 혜진이가 우리 가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딸을 키우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혜진이의 뭐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 혜진이가 20살이 되던 해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고생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25년 동안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해 주었어요. 잘 자란 딸은 32살이 되자 결혼하고 싶다며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참 믿음직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혜진이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고 결혼식 날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남편도 하늘에서 흐뭇해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 집에 돌아와 혜진의 방을 보며 긴장했던 모든 끈이 끊어지는 것 같이 설움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신혼여행 떠난 딸을 생각하며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니 하염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누굴 의지하고 살아야 할까. 행복해하는 혜진을 보며 차마 내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 탈 없이 잘 살아주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손자 하준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딸의 10분 대기조가 되었습니다. 하준이가 조금이라도 울면 바로 달려가서 안아주고 필요한 것을 챙겨주었어요. 손자를 보며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 혜진이가 어렸을 때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저는 하준이가 4살 때까지 키우며 딸의 살림을 해주었습니다. 하준이를 보고 있으면 힘든 일, 서운한 일도 모두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유치원 종일반에 다니고 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딸은 저를 불러대죠. 엄마 어디야? 오늘 나 늦을 것 같아. 하준이 좀 유치원에 가서 하원시켜줘. 하준 아빠는 뭐하고 나한테 가래? 하준 아빠도 오늘 늦는 데서 그러지. 알았지? 하고 뚝.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맨날이래. 맨날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미리 전화를 하던가. 혼자서 투덜거려 보지만 하준이 끝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야 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서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준이 얼굴 볼 생각에 발걸음이 바빠졌어요. 유치원 앞에 도착하니 하준이가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보자마자 해맑게 달려오는 하준이의 모습에 모든 불평이 사라졌어요. 할미, 하준이가 제 품에 안기며 외치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어 제 인생은 여전히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준이를 데리고 오면서 하준이와 노래도 부르고 우리 하준이 할미 안 보고 싶었어? 할미 보고 싶었어요. 하는 소리에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어요. 하준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니 집은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하준아, 할미가 맛있는 밥 해줄게. 블록 쌓기하고 놀고 있어. 하고 팔을 걷어붙이고는 보니 거실에 널브러진 옷까지, 소파에 걸쳐진 쓰다만 수건, 벗어 던져 놓은 양말. 거실을 불이 나게 청소하고 주방으로 가니 쌓여있는 설거지. 푸담한 국냄비, 더럽혀진 후라이팬, 말라붙은 밥그릇들. 보기만 해도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계속 다니며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주문해서 먹다 남은 플라스틱 그릇들, 반찬들. 냉장고 정리, 화장실 청소까지 하고 나니 힘이 빠졌습니다. 하준이는 거실에서 블록놀이를 하며 할미, 이거 봐요.
하고 가끔 외쳤어요. 그 목소리에 힘을 얻어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된장찌개와 몇 가지 반찬을 준비하는데 문득 제가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하던 때와 겹쳐 보였어요. 그때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집안일을 했는데 지금은 제 딸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니. 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래도 하준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이런 게 인생이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마치고 하준이 밥을 먹이며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어요. 하준이의 제잘거림에 피로가 조금씩 가시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준이 밥 먹이고 씻겨서 재우고 나니 10시가 넘었는데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며 딸과 사위가 들어왔어요. 엄마, 와, 우리 집 맞지? 역시 엄마 손은 마법 같아. 고마워. 엄마가 다시 우리 살림해주면 안 돼. 아무리 바빠도 좀 치우면서 살아라. 집이 이게 뭐냐? 며칠만 안 오면 이러니 참. 사위가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요즘 저희가 좀 바빴거든요. 나는 간다. 가방을 들고 일어서려는데 딸이 말했어요. 엄마 근데 어쩌지? 우리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못 데려다 주겠는데. 아이고, 됐네요. 간다.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이미 늦은 시간. 택시를 잡는데 잡히지 않아 그냥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 딸이었던 그 혜진이가 이젠 어엿한 어른이 되었고 이제는 제가 혜진이에게 의지하는 관계가 되었네. 남편 먼저 보내고 나니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딸에게 비슷한 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준이의 웃는 얼굴을 생각하면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세대는 바뀌어도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은 변함없나 봅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우니 오늘도 참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엄마가 해주는 매운 돼지갈비 먹고 싶어. 해줄 수 있지? 내일 해줄게. 왜? 오늘 해줘. 오늘 먹고 싶단 말이야. 오늘은 안 돼. 연자 이모랑 놀러 가기로 했어. 내일 해줄게. 오늘 먹고 싶은데. 알았어. 놀러 잘 다녀와. 전화는 끊겼습니다. 연자야, 난데? 어쩌냐, 나 오늘 못 만나겠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별일은 아니고. 갑자기 일이 생겼네, 미안해. 다음에 내가 점심 살게. 저는 친구에게 거짓말까지 하며 약속을 취소시켰습니다. 그 길로 시장을 봐서 돼지갈비 만들고 다른 반찬도 몇 가지 더 했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좋은 돼지고기를 골랐어요. 혜진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양념으로 정성껏 갈비를 재우고 반찬도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장을 보는 동안 연자와의 약속을 취소한 게 마음에 걸렸지만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버스를 타고 딸네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엄마가 해준 음식이 그리울 때가 있었지. 시집살이 할 때 친정엄마 음식 생각나서 울던 날도 있었는데 혜진이의 갑작스러운 부탁은 많았지만 엄마로서 이해가 되는 마음이었습니다.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어놓고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먹고 싶은 매운 돼지갈비로 내 새끼가 맛있게 밥 한 그릇 먹겠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도 연락이 없어서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혜진아, 저녁 먹었어? 응, 먹었지. 돼지갈비도 먹어봤어? 먹었어. 역시 우리 엄마 매운 돼지갈비가 최고지. 잘 먹었어. 아니, 갑자기 서두르다 보니까 간이 제대로 된 건가 걱정했지. 잘 먹었다니 다행이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딸은 전화를 해서 울먹이며 엄마, 빨리 집으로 좀 와줘. 무슨 일인데? 응? 일단 오라고. 급하게 택시를 타고 가면서 무슨 큰일이 있는 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갔어요. 하준이가 아픈가? 혜진이가 아픈가? 사위랑 무슨 일이 있었나?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택시기사님께 좀 빨리 가주세요라고 부탁드렸어요. 시계를 보니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딸네 집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며 창밖을 초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살면서 딸의 이런 다급한 전화는 몇 번 없는 일이었어요. 다급하게 들어서니 딸은 눈이 빨개져서는 엄마 어떡해? 하준 아빠가 친구한테 투자했대. 그런데 그게 잘못돼서 돈 다 날렸어. 이번에 그 돈 전세 보증금 올려달라고 해서 모았던 돈인데 어떡해 엄마? 한 푼도 못 찾는데? 엉, 주인한테 1년만이라도 말미를 달라고 해야지. 그게 쉬우면 그렇게 했지. 주인이 깐깐해서 어림없어. 더 올리려고 하는 거 그 금액에 맞춰 놓은 건데. 그래서 말인데 엄마 가진 것 좀 빌려주면 안 돼? 딸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혀 예상 못한 부탁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가 모아둔 돈이라고 해봐야 몇 푼 안 되는 노후자금이었는데. 하지만 생각하면 울고 있는 딸과 하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평생 딸을 위해 살아왔는데. 하지만 그 돈은 제 노후를 위한 마지막 안전망이기도 했습니다. 딸의 빨개진 눈과 떨리는 손을 보면서도 저는 이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몇 년만 빌려줘. 너무 급해서 그래. 그럼 작은 평수로 이사 가는 것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어? 어떡하면 좋아. 여기서 살다가 원래 큰 평수로 올려서 가는 건 쉬워도 작은 평수로 가는 건 어렵지. 그렇다고 매번 어떻게 그렇게 해? 상황에 따라 해야지. 나중에 키워서 가면 되잖아. 너희들 아직 젊고 이번에는 좀 작은 데로 이사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딸은 계속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지만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수입도 없는데 그 돈은 제 노후를 위해 저축해 놓은 돈이었습니다. 혹시 아프기라도 하면 딸에게 손 벌릴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여니 사돈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와 계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들어오세요. 딸은 안사돈에게 쩔쩔매며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사돈에게 차를 내놓으며 이야기 나누고 있을 때 저는 쌓인 설거지와 냉장고 청소,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나오니 옷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차돈, 지난번에 돼지갈비 잘 먹었습니다. 차돈 돼지갈비는 정말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다른 반찬들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잊지 않고 매번 저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있을 때 엄마, 며칠 전 매운 돼지갈비 말이야.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며칠 전 딸의 부탁으로 연자와의 약속을 취소하고 정성껏 만든 돼지갈비. 그런데 사돈이 먹었다고. 딸은 제가 만든 갈비를 사돈에게 가져다 준 모양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갑자기 서늘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정성과 희생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를 위한다는 핑계로 저를 부려먹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딸은 제게 노후자금까지 빌려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지난 몇 년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준이 핑계로 부르고 집안일 시키고 모든 건 딸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던 거였습니다. 아, 네. 맛있으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러면서 안사돈과 저의 처지가 눈에 보였습니다. 안사돈은 우아하게 앉아 딸에게 대접받는데 나는 이게 뭔가. 설거지에 청소에. 그때 흠뻑 젖은 옷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딸은 시어머니와 여행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김치는 엄마가 담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래. 아이고, 사돈, 안 그래도 사돈 김치가 먹고 싶었는데. 김치까지 담아주신다니. 놀러 가는데 식구가 많아 김치를 많이 먹을 텐데
사가야 하나 했는데 걱정 덜었네요. 감사합니다. 하며 제가 하지도 않은 약속을 딸은 말했어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딸에게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지만 참고는 네, 해드려야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평생 희생하며 딸을 키웠는데 지금 딸은 나를 시댁을 위한 단순한 일꾼으로 만들어버렸구나.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대우를 이제는 제 딸에게서 받고 있다니. 제 딸은 아무런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이 당연하게 시댁의 먹을거리를 저에게 시키고 있었습니다. 사돈은 한참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라며 자리를 떴어요. 사돈이 나가자마자 딸이 다시 돈 이야기를 꺼내려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섭섭해도 참고 말하지 않았었는데 살아오며 느낀 모든 감정이 순간 밀려왔어요. 혜진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남은 시간과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말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 하나만 참으면 되는 일이야.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말고 참자. 응. 무슨 말? 아니야, 혜진아. 근데 무슨 여행 가는데? 엉? 시댁 가족여행 가잖아. 그래? 너희 시댁은 가족여행도 자주 가는구나. 국내외로. 엄마 서운해 마라. 시댁 다녀와서 엄마도 같이 가자. 그래, 그러던가. 건성으로 대답하면서 섭섭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딸은 제가 하준이를 봐줄 때도 한 번도 저에게 여행을 가자는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해준 반찬을 그동안 먹지도 않고 다 시댁에 보냈단 말이야. 아니야. 우리도 좀 먹었지. 미안해, 엄마. 그리고 내 엄마는 언제까지 부리는 사람이야? 김치는 언제 또 담아줘? 내 엄마는 항상 청춘인 줄 알아? 나도 이제 늙었어. 힘들다고. 미안해, 엄마. 그럼 이번만 좀 해줘. 그 대신 배추김치랑 파김치, 알타리 정도만 해줘. 많이 안 해도 되고 조금씩만 해. 힘드니까. 저는 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아이는 정말 제 마음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제가 시어머니 밑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딸은 알고 있을 텐데. 이제는 딸이 저에게 똑같은 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평생 딸을 위해 살았는데 딸은 저를 단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정신없이 시장을 가다가 김치를 담기 시작했어요. 배추 절이고 알타리 다듬고 쪽파 다듬어서 혼자서 먹으면 1년도 넘게 먹을 수 있는 양을 바리바리 담아서 택시 타고 가져다 주고 나니 언제까지 해야 하나 하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제는 딸 시댁 반찬까지 해다 바쳐야 하다니. 엄마, 전화하지 그랬어? 내가 가지러 갈 텐데. 아니야. 택시 타고 왔어. 그리고 한동안 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받아도 바쁘다며 딸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딸도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달려가다 보니 버릇이 못되게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안 보여서 보고 싶어서 하준이도 할미 보고 싶대고. 하준이 목소리가 그리웠지만 이번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도 보고 싶지만 엄마도 이제 내 시간이 필요해. 너희도 이제 스스로 살림하는 법을 배워야지. 엄마, 요즘 생각해보니까 내가 엄마한테 너무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 미안해.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딸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하준이를 데리고 찾아오지만 예전처럼 집안일을 시키지는 않았어요. 72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것, 무조건적인 사랑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상처,
그리고 딸에게 느낀 서운함.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려 합니다. 가끔 하준이를 봐주기도 하지만 그건 의무가 아닌 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엄마, 그래서 말인데, 엄마 이번 연휴에 우리 강원도로 여행 가자. 하준 아빠랑 하준이 데리고. 괜찮아? 그렇게 딸 가족과 처음으로 2박 3일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바닷가에 오니 기분 전환되고 좋더군요. 그런데 딸과 사위는 여행 내내 하준이를 내게 맡겨놓고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꾸 모래사장으로 내려가려는 하준이를 유모차에 태워놓고는 엄마, 모래투성이 되니까 하준이 모래사장에 내려놓지 마. 아니, 이런 데 오면 하준이도 모래도 밟고 해야지. 일부러 아이들 촉감놀이도 시키는데. 아니야. 그래도 여기서 더러워지면 힘들어. 라고 하는 딸 때문에 하준이를 내려놓지도 못하고 한번 안고 있다 보니 팔이 빠지는 것 같아서 하준이를 유모차에 태우려 하자 하준이는 안 타려고 울며 저에게 매달렸어요. 저는 순간 화가 올라왔습니다. 왜 우리 가족 여행이라면서 또 저에게만 하준이를 맡기는 걸까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바다에 왔으면 아이가 모래도 만지고 놀게 해줘야 하는데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여행이라기보다 딸 내외의 데이트에 저는 무보수 베이비시터 같았습니다. 하준이는 내게 맡겨놓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딸과 사위는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 나는 애보러 따라온 여행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하준이도 많이 커서 팔도 너무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저는 바닷가에 하준이를 안고 서서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 내 인생도 소중하게 여겨야 할 때라고요. 그리고 저녁을 먹으려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딸이 하준이 밥 먹이느라 밥을 못 먹고 있어서 그런 꼴도 보기 싫어서 또 나섰지요. 하준이나 주고 밥 먹어라. 아니야. 엄마 먹어. 하면서 딸은 못 이기는 척 제게 하준이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서는 하준이 보느라 피곤했던지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문을 여니 거실에서 딸과 사위가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는 척 하려고 할 때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야. 우리끼리 시간도 좀 보내고. 시댁은 너무 깐깐해서 같이 여행 가도 항상 불편하고 내가 다 해야 하잖아. 사위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러게 장모님 뭐든 다 해주시니까 편하지. 하준이도 잘 봐주시고. 맞아. 엄마가 하준이 봐주니까 우리끼리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엄마한테 살림 살아달라고 부탁 한번 해볼까? 하준이 종일반 가고 이제 그렇게 힘든 일은 많지 않잖아. 아무튼 생각 중이야. 그럼 하준이도 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니까 얼마나 좋겠어. 저는 문 손잡이를 잡은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딸이 저를 찾고 여행을 제안한 것도 결국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였던 거예요. 시댁은 깐깐하고 불편하지만 저는 다 해주니까 편하다는 말.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며 부릴 계획까지. 이제 전세 보증금 올려줘야 하는데 장모님께서 뭐라고 대답 없으셔? 엄마가 해줄 거야. 이미 생각 중이겠지. 빨리 대답을 들어야 안심되지. 이러다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떡해. 좀 더 강하게 말씀드려봐. 내가 울면서 얘기했으니까 해줄걸? 그리고 금액도 넉넉히 부탁했어. 어머님, 아버님 이번에 45주년 결혼기념일 선물하고 해외여행 보내드려야 되잖아. 엄마는 내 부탁은 절대 거절 못해. 알잖아. 걱정 마라. 그래서 이번 여행도 엄마 비위 맞추려고 온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소리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저도 모르게 어린 시절 혜진이를 안고 재워주던 기억. 학교 가는 날 예쁘게 머리를 묶어주던 기억.
남편이 떠난 후 홀로 키우며 흘린 땀방울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평생 애지중지 키운 딸에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몰려왔어요. 제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딸의 입에서 나온 이 냉정한 말들. 저를 그저 돈줄로, 하준이 보는 도우미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거리를 두고 생각해주는 척했던 거네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 키웠던 딸이 저를 이용하기 위해 여행까지 계획했다니. 평생 딸을 위해 살아왔는데 딸에게 저는 그저 편리한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밤새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서운함, 그리고 지금 딸에게 느끼는 배신감.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에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엄마 오늘 먼저 집에 갈게. 왜? 아직 하루 더 있다가 가기로 했잖아.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아. 그리고 혜진아, 내 돈 문제는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을 것 같구나.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엄마 돈 있잖아. 그건 엄마 노후를 위해 비축해둔 비상금이야. 이제 엄마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엄마, 무슨 엄마가 이래?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몇 년만 빌려달라고. 그럼 우리는 어떡해? 엄마 비상금이 왜 필요해? 내가 나중에 모시고 살 건데. 아니, 나는 너희랑 살지 않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제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 남편을 잃은 슬픔, 그리고 이제 딸에게 느낀 배신감까지.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아왔던 제 모습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홀가분했어요. 7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저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조용한 집안이 새삼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딸의 전화가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제는 내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며칠 후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그동안 엄마를 너무 이용했던 것 같아. 딸의 눈에는 진심이 보였지만 저는 이번에는 단호했습니다. 혜진아,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이제는 너희 가족이 스스로 서야 할 때야. 엄마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단다. 그 후 딸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가끔 하준이를 데려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제가 원할 때만 도와주는 관계가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하준이 봐주느라 딸네 집 살림 살아주느라 못했던 연자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노인대학에 등록해 그림도 배우고 노래교실도 다니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동안 오로지 가족을 위해 살았던 저에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이 찾아온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딸이자 어머니이자 할머니로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제야 비로소 깨달은 소중한 진리입니다. 지금은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 가고 배우러 다니는 날이 제일 행복해요. 그 순수한 웃음 속에서 제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닌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